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예고는 됐지만 이번 주 들어 폭염의 기세 대단하죠. 예년보다 폭염과 열대야가 일주일 이상 빨라진 상황에서 지역에 따라 무려 35도를 넘나드는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면서 농가의 예방수칙들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우에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는 걸 비롯해서 작업 중에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요. 또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에 특히 어르신들 혼자 작업하다 쓰러지시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내 몸보다 오히려 작물들 걱정 때문에 무리하게 물 주러 나가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요즘 또 옥수수나 매실, 양파 같은 많은 작물들 수확기다 보니까 일손이 딸려서 무리하게 작업하는 경우도 생길 법한데요. 절대 한낮엔 피하셔야겠습니다. 진짜 덥더라고요. 논밭에는 그늘막이나 차양 같은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요. 비닐하우스는 환기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도 꼭 지켜야 할 예방 수칙들이라고 합니다. 여름 이제 시작인데 벌써 지치면 안 되겠죠? 6월 1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노후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고요.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작황이 좋지 않아서 과일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했는데요. 제철을 맞은 이 과일 가격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봄철 개화기 최근 날씨 상황이 좋아서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탄저병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탄저병 없이 이 과일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과일은 껍질에 솜털이 있기도 하고요. 과육이 달콤하고 아주 향긋하죠. 통조림으로 백도, 황도도 있죠. 이 과일은 뭘까요? 쉽죠? 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립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 5110님이 잡곡 세트 잘 받았다고. 이야, 근데 진짜 이런 거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네. 자,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사연 보내서 경품 당첨되고 이런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화이팅해요. 자, 한우 비우구 한 마리를 공판장에 출하하면 한우 농가는 이거 무려 142만 6천 원 적자를 봤다. 이게 지난해 한우 농가들이 겪은 실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5월 30일에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한우 번시구 같은 경우는 마리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127만 6천 원, 전년인 2022년에 비해서 86만 7천 원 가량 이렇게 적자가 늘었고요. 이 한우 비유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마리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142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73만 6천 원 이렇게 적자가 늘었습니다. 이게 둘 다 이제 사료비 같은 생산비는 높아졌는데 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비유구 경락 가격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2022년도 적자는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음 달 초에 한우를 반납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적자폭은 커지고 농가 수치 가격은 떨어지는데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그렇다 보니까 수요는 또 늘어나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또 농협이 도축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전해드렸던 것처럼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한우법 제정안이 결국 또 거부되면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우농가, 한우협회 이쪽에서도 실력 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난 5일에 한우협회가 회장단 회의를 열고 한우 반납 집회 이걸 열기로 최종 일단 결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 농가 수치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이게 도축 마리수가 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도축 마리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맞습니다. 이게 사육 마리수는 지금 줄고 있긴 한데 성체가 되어서 도축된 물량, 도축될 물량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92만 9천 마리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4만 4천 마리 가량이 더 늘어난 97만 5천 마리 정도가 될 것으로 원래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또 경락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떨어진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있고요. 또 특히 자조금을 통해서 지금 3년차 가까이 접어들면서 연중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젠 이것도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는 좀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집회까지 예고한 상황이니까 정부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한우법 이걸 다시 제정을 하고 최저 생산비 보장 대책을 마련해 줄 것 그리고 또 소비 촉진 대책과 사료비 차액 지원 여기에 대해서 사료 가격이나 도축 수수료 등을 좀 인하를 해달라 이런 요구. 한우 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인데요. 이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농식품부에서는 축산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한우법의 내용을 대부분 다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가격 회복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집회를 예고한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대화 창구는 열어놓고 대책은 또 논의하면서 이어간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 실제 반납 집회로까지 이어질까요? 당초에는 원래 이 도축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집회 정도 수준에서 끝이 났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한우법이 폐기되면서 현장 농가들의 허탈감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또 가격 하락세도 계속되면서 이 전선이 지금 넓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또 현장 한우 농가들도 뭐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강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문제는 출구 전략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산지 쌀값도 계속 떨어지면서 산지 미국 종합처리장과 농협에서 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래서 안 좋은 소식만 좀 전해드리는데 이것도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역 미국 종합처리장 그러니까 RPC에서 소매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산지 쌀값 이 조사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량은 계속 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 쌀값 조사치 이걸 보면은 20kg 전국 기준으로 해서 46,968원을 나타내면서 지난해 수확기 대비 한 7%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이제 RPC에서는 문제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큰 문제는 전년보다 이 재고량이 크게 지금 늘어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7% 하락했는데 재고량이 많다. 이거 얼마나 늘었기에 이제 크게 늘었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는 건가요? 이게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재고량 조사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재고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만 6천 톤, 그리고 민간 재고량도 4만 3천 톤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상황인데 이거 합치면 대략 한 25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1월에서 4월 산지 유통업체들이 쌀을 판매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13% 정도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이게 25만 톤 정도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그걸 따지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한 달을 먹을 양이 재고로 쌓였다라고 하면은 수급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재고량이 많으면 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법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싸게 판다고 쌀 소비가 가격을 지지할 만큼 오를 것이다. 이런 보장은 네. 없는 상황이고요. 또 농가들도 벼를 생산하는데 든 생산비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에 쌀을 공급하고 있는 산지 RPC 그리고 특히 이제 농협 RPC가 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 농협 RPC의 경영 적자 이거는 원래로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야, 3년째 적자. 왜 적자를 농협 RPC는 보고 있는 걸까요? 이게 쌀 수확기의 가장 큰 이슈는 산지 쌀값을 어떻게 지지할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농민 대다수가 벼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의 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도 뭐 아시다시피 수확기 산지 쌀값 20만 원 유지하겠다. 이게 정부의 가장 큰 방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농협이나 농협 RPC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로부터는 원료국을 싸게 사들이고 네. 보정 후에 비싸게 팔 수도 없는 일이겠습니다. 아마도 농협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농협은 농가 생산비를 반영한 가격에 벼를 매입하게 되고요. 이 매입 가격은 수확기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처럼 뭐 통상적으로 수확기 이후 산지 쌀값이 떨어지는 폭이 커지면은 결국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부가 수급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15만 톤 가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달라는 요구 이게 한 2달 정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그래서 농협과 RPC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올 수확기에도 현장 농민들의 불안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여 년 넘는 기간을 이제 돌이켜 보면요, 불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게 사실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재고량이 계속 누적되면 결국 올해 2024년산 벼를 사들여야 하는 농협과 RPC에서는 그렇게 많은 물량은 못 사드리겠다, 혹은 또 그 가격에는 못 사겠다. 이런 농가들이 요구하는 물량이나 가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그게 이제 정부의 대책 부재로 책임 옮아가게 되면은 그 불만은 결국 정부를 향하게 됩니다. 이런 같은 상황은 뭐 이전에도 여러 번 반복이 됐었고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뭐 최종 폐기되긴 했지만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나온 이유도 뭐 그런 이유라는 거. 뭐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 네. 다양한 농수산 뉴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 기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노후 생활비 재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은퇴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결국 돈 문제가 되겠죠. 그나마 지금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이라도 있어서 다행인데 이마저도 얼마 있으면 고갈된다고 하니까 이 미래의 은퇴자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요, 공적연금 재정 문제를 다룬 박형서의 소설 당신의 노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읽을 당신의 노후, 이거 어떤 책입니까? 당신의 노후, 딱 책 제목만 들으면 이걸 책을 찾을 때 서점에 가서 재테크 코너를 가거나 네. 아니면 사회과학 문제 뭐 이런 거 다른 코너를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소설입니다. 이건 재테크 책도 아니고 사회과학 책도 아니고 그냥 소설인데 다만 이제 주제가 이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보면 또 사회 문제 다룬 소설 보면 이것도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상상이 안 가는데. 예,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장르를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액션, 멜로, 추리 이런 게 막
버무려져 있습니다. 오, 액션 거죠. 예, 네. 거기다가 이제 긴장감을 1년 내내 좀 유지할 수 있게끔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게 읽어볼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르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멜로도 있군요. 궁금한데요, 이거? 이게 이제 제가 2018년 5월달에 이게 처음에 출판됐는데 나온 지 꽤 됐네요. 됐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읽을 때 참 이거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다.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마다 이쪽 분야 일하신 연금이나 아니면은 노무 문제 관련된 일하신 분한테 꼭 한번 읽어보라고 계속 추천을 해왔는데 저도 이번 방송 진행하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하다가 이번에 한번 다시 읽어보고 이제 다시 이번에 방송에 추천을 하게 됐는데 일단 판형이 작습니다. 작은 판형에 분량이 한 130페이지 정도 되는 중편 소설이라서 네. 집중해서 읽으시면 한 반나절도 안 걸려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일단 읽기 책 한 권 읽었다는 뿌듯함을 얻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책이 얇다고 해서 이제 주제의식마다 저 가벼운 건 아니라서 독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닥칠 초고령 사회의 연금 재정 고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서두에 말했지만 연금 고갈 문제가 네. 저 같은 사람한테 닥칠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사실 이제 고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서 받을 수 있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일단 이 소설로 연금 재정 문제를 다룬 이 책의 저자가 누군가요? 이 박형서 작가님인데 이 박형서 작가님은 이제 문단에서 어떻게 평가받냐면 사소한 일상의 서사부터 해가지고 거대한 문명사적인 서사까지 이거 아주 스케일 넓은 것까지를 다 잘 다루는 이야기꾼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1972년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셨고요. 72년생이니까 2차 베이비 부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00년에 이제 문화골간지 현대문학의 소설 토끼를 기르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이걸로 이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문학에 2008년에 정류장으로 이상문학상 받았고 2010년에 새벽의 나나로 대산문학상, 2016년에는 거기 있나요라로 이제 김유정 문학상, 다소의 문학상도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네요. 네.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소설이면은 이제 배경이 먼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 어떤 배경으로 펼쳐지는 시대 배경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책 속에는 저도 보면서 이게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고 약간 미래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나오진 예, 않아요. 뒤쪽에 보니까 이제 해설되어 있는 부분에 2031년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초고령 사회는 어떤 사회냐 그러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지금 초고령 사회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2024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9% 정도 됩니다. 목전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내년이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 세계가 이렇게 빨리 늙어가고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가는 여기에서 이제 상상력을 조금 더 더합니다. 조금 더 진전돼 가지고 더 많이 고령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2031년이 되면 이 소설적 배경에서 보면은 80대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한 40%에 육박하는 사회. 절반이다. 80대 이상이. 그렇죠. 지나다니다 보면 10명 중에 4명이 80대 이상. 그런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작가가 이제 그때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 한번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 텐데 이런 모습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송 씨, 81세 남자인데요. 이분은 국밥집을 운영하는 재갈 씨, 107세 여성을 모시고 삽니다. 이분들한테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재갈 씨가 치매에 걸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하던 일을 하면서 치매를 하니까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병인을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간병인 두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재갈 씨가 송 씨의 어머님 거죠? 어머님 되시는 107세 되시는 분이에요. 그때 뭐 간병인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휴직하고 직접 간병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돌봄 간병이 시작되는 거고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시대인데 이 송 씨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보면 연립주택 같은 게 있는데 12가구 전부가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송 씨 바로 이웃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96세 할머니가 122세 부친을 간호하면서 삽니다.
소설 속 이야기이긴 합니다. 상상이 안 가는데 예. 뭐 학계에 보고된 성인병을 모두 다 장착하고 있다고 보면 될 정도의 아버지와 딸이죠. 네. 그렇게 부르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받는 뭐 국가 노령연금이나 뭐 생필품 쿠폰 공제, 뭐 최저 생계비 보조금, 가사 도우미 보조금, 의료비 약제비 등 할인 이런 거 다 합치게 되면 어지간한 젊은이 셋의 월급을 합친 것만큼 될 정도. 이런 형태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시스템에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 간병인이 있긴 하대요. 야, 그때 당시 간병인도 나이가 몇 살인지 안 나오는데 간병인의 나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설의 주인공이 그러면 송 씨인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송 씨는 예. 소설 중간중간에 이런 고령사회의 초상화처럼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기는 단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 소설의 주인공은 올해 만 70세 나이로 보름 전에서 직장에서 은퇴하신 정년퇴직하신 장길도라는 분이 주인공이고요. 이때는 또 이제 정년이 70살인가 보네요. 70세가 정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한테는 이제 장길도 씨한테는 9살 연상의 아내 한수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장길도 씨가 한수련 씨를 만난 건 이제 군대 복무가 끝나고 나서 복학을 한 다음에 이제 한수련 씨를 만나는데 네. 어디냐 학교 강의장에서 만났다. 강의실? 9살 연상? 교수님? 맞아요. 강사. 예. 바로 눈치채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건실한 학생이었는데요. 한수련 씨 이제 당시에 이제 역사랑 미학을 가르치는 교양 과목 강사였는데 장길도가 한수련을 딱 보고 수업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저기 얼굴이 하얀 선생님 보이시? 이 친구가 그랬더니 저 사람이랑 결혼할래. 야, 로맨틱한데요? 여기까지 보면 완전 로맨틱 멜로 드라마 네. 같은 이야기잖아요. 일단 호감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하게 근데 되죠. 이 장길도 맞죠? 주인공 장길도라는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네요. 보통 분은 아니죠. 아니 어디 수업 듣다가 교수님을 꼬실 생각을 드라마에서는 자주 보는 이야기인데 실제 현실에서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여하튼 뭐 호감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고 또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군인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쫓아다녔고 네. 어느새 호칭이 선생님에서 이제 누나로 성공했네요. 많이 왔네요. 시작하고 그 네. 대가가 이제 장길도한테는 해당 과목의 낙제. 누나인데? 네. 쫓아다니다 시간을 많이 썼겠죠. 그리고 냉정하네요. 예. 우리 교수님이. 교수님은 해고됐습니다. 이때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끔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장길도의 이 한수련을 향한 사랑 대단했네요. 소설에서 이제 이 장길도의 한수련에 대한 사랑을 새파란 사과 두 알의 시간? 새파란 사과 두 알의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새파란 사과 두 알. 결혼하고 이제 신혼 40년 정도 전에 이제 장길도가 대학 졸업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거든요. 취업 잘 됐네요. 예,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이제 한수련하고 같이 사는 시절이니까 항상 가슴이 뜁니다. 전력 질주한 것처럼. 그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루는 이제 아내가 문득 사과를 먹고 싶다. 이런 말을 하니까 장길도가 그 한겨울에 바람이 살갗을 내리는 아주 추운 겨울날 눈도 펑펑 내리는 날 밤길을 5시간을 달려가지고 한 40km 정도를 달려서 결국은 파란 사과 두 알을 구해가지고 아내한테 갖다 바칩니다. 그 시간이 한 새벽 3시쯤 되는데 새벽 3시에 한수련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남편이 사과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애틋함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한수련은 그 새파란 사과 두 알을 혼자서 우걱우걱 씹어서 다 먹어버립니다. 남편한테 하나 줄 법도 한데 그러지도 않고 혼자서 두 알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게요. 말씀이 나온 그대로 남편도 한 입 먹어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드시네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이제 평론가 이영광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품 해설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젊음이란 뭐냐? 젊음이라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구해온 사과 이거 있잖아요. 이걸 최선을 다해서 구하러 나가는 것도 젊음이고 그렇게 구해온 것을 아낌없이 먹어 치우는 것도 그 또한 젊음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걸 해낼 수 있는 게 젊음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젊은 시절들을 아쉬워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고요. 지금 상무님 아내분이 여보 나 진짜 갑자기 사과 너무 먹고 싶어.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잠깐만 나갔다 오면 안 돼?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 아이 임신했을 때 한겨울에 그때는 딸기가 겨울에 안 나올 시절에 딸기를 사오라 그랬을 때 못 사가지고 가서 되게 혼나고 되게 후회도 되고 경험이 있어서 이 사과 보면서 저도 옛날 기억이 나가지고 고생을 좀 딸기였군요. 했습니다. 네, 저는 딸기였습니다. 못 사다 줬습니다. 못 사다. 혼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튼 뭐 예, 예. 아내들 위해서 눈길을 40km나 달려가지고 말도 그때 안 돼. 그 사과를 구해왔던 그 기억, 그 사랑의 기억이 어떻게 열정. 보면 예. 한 장길도로 하여금 삶을 지탱하게끔 하는 하나의 기둥. 자기가 이 책 소설에 보면 장길도가 살아가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삶의 기둥이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젊었을 때 이 사랑에 대한 기억, 한소련에 대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첫눈에 반했던 그 장면. 예. 멋지네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제 한수련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면 네. 두 번째 기억은 자신의 직업,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애국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길도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아까 공무원연금공단에 취업했다고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에 예. 취업을 했다고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길도는 기금 합리화 지원실에서 노령연금 TF팀, 거기서 외곽 공무원으로 일을 합니다. 40년간 일을 하고 네. 보름 전에 퇴직을 했는데 장길도는 이제 외곽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가에 봉사한다라는 자부심 하나를 가지고 자기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기금 합리화 지원실, 노령연금 TF팀은 어떤 곳이고 또 외곽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만 들어도 다 이상한 거잖아요. 다 이상해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공단 조직에서 아무리 이런 걸 찾아봐도 없습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일이 지금 하는 국민연금공단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약간 괴물단체 비슷하게 좀 설명이 되는데 네. 가상의 단체. 이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연금 수급자들을 관리도 하고 사찰도 하는 뿐만 아니라 사찰도요? 예. 그 가입자별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받아간 노령연금이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과다수급자라고 여기서 책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적색 리스트에 올리는 일을 하는 게 이제 기금합리화 지원실이나 노령연금 TF팀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색 리스트에 올라가면 그 올라간 적색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을 외곽 공무원이라고 하는 일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예? 제거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없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짜요? 그게 이제 외곽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길도가 속한 외곽 공무원 조직은 보면 자기네 팀이 11명 정도 되고요. 기금 합리화 지원실에 그 같은 팀이 한 7개 정도 되고 그 직속 상관인 연금이사 밑에는 그 같은 지원실 같은 것들이 한 5개 정도 존재하고 한다니까 상당히 규모가 꽤 크고요. 크네요. 네. 국민연금공단만 이 정도 규모고 그거 외에 또 고령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데도 많을 거 아니에요. 다른 연금들도 있을 거고 뭐 건강보험공단도 있을 거고 그런 것까지 합치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게 소설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화라는 이제 국가적 동맥 경화를 막기 위해서 많은 기관에서 이제 외곽 공무원들을 두고 그 일을 하는 압력에 숨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드러내놓고 말은 못 하잖아요. 예. 그런 조직들이 있다라고 이제 소설은 설정을 하고 가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외곽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하는 일이 와 이런 거 해도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도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나가는 추진력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자부심이 없으면 그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책 속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군인들이 군인들이 외부의 적과 대치해서 싸우는 거라 그러면 외곽 공무원들은 초고령 사회라는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다.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자부심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애국심 같은 것들이 이게 맞는 애국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이제 장길도 하나를 버텨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그러면 아내와 국가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인 거잖아요, 장길도 그렇죠. 씨는. 예.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일단 장길도가 이제 보름 전에 정년퇴직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슬슬 불거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장길도가 정년퇴직할 무렵에 한수련 씨 아내분은 장기요양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 2급 병실에서 입원해 있는데 2급이면 꽤 높은 건데. 그렇죠. 등급으로는 꽤 높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럭저럭 이제 요양원에서 버티고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70세가 돼서 이제 장길도 씨가 퇴직을 하고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적은 거를 보다
보다 보니까 이상한 문서를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장길도가 뭐냐면 아내가 이제 국민연금을 100% 수급하게 됐다라는 이 서류 문서를 하나 발견하면서 그게 왜 이상해요?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원래는 전업주부니까 원래 국민연금은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네? 거기에 또 100% 100% 수급하는데 안내장이 그런 게 이상하게끔 생각이 들죠. 흔히 이제 장길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연금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속 일했으니까 공무원연금 받아서 이제 생활하는데 그 돈만 받아가지고는 자기가 생활할 때 생활비 내고 한수련 씨 그 병원비 내고 나면 김밥 천국 가서 김밥 한두 줄 사 먹을 정도의 여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생각을 계속 하냐 그러면 이 정도 돈이면 나도 요양원에 들어와서 한수련 씨랑 아내랑 같이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요양원 비용은 그러면 2배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이 합쳐서 같이 살면은 생활비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자기 공무원연금 받는 거 가지고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장길도 씨가 지나치게 튼튼하다. 요양원에 들어오려면 좀 몸이 쇠약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이분은 7순을 맞았지만 신체의 능력은 40대. 말도 안 돼. 100m, 엄청나네요. 100m를 13초에 뛴다고 묘사가 돼 있고요. 제가 지금 40대인데 13초에 못 뛰. 저는 50m를 13초. 네, 턱걸이 뭐 팔굽혀펴기는 도대체 몇 번을 하는지 헤아릴 수가 없고 근력의 척도가 되는 이 악력 있잖아요. 예. 이 꼭 지는 것만으로 성인 여성의 팔목을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 괴물이네요. 의 악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네.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은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한수련 씨는 노령연금을 못 받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 노령연금을 못 받았으면 차라리 나은데 노령연금을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아까 노령연금 100% 수급하는 안내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민연금 가입했냐고 물어봤더니 스스로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임의 가입을 한 거예요. 원래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스스로 가서 내겠다 그러면 막지는 않으니까 그걸 내고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이제 취득을 한 거고 처음에는 이제 가입 기간이 짧아가지고 한 66% 정도 전체 연금액의 66%를 받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100% 완전 수급 자격을 갖추면서 이제 그 축하하는 안내장들이 날라오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장길도가 발견을 하고 한 거죠. 네. 이 같은 사실을 가지고 이제 장길도 아까 직업이 뭐냐 그랬냐면 적색 리스트에 오른 그러니까요. 사람을 제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과다수급자. 그래서 아내한테 너 국민연금 가입해서 받고 있니?라고 물어봤더니 79세의 아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을 빨리 생각을 해봅니다. 만 79세에 생산하지 않는 비생산층에 계시고 연금을 100% 수급하고 있고 생산인구에 속한 자식은 없고 가족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남편 하나뿐이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험한 상태냐. 제일 잘 알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죠. 그래서 아내가 어느 정도 위급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확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뜬드르드르드르든든. 여기서부터 이제 스릴러로 갑자기 다른 장르가 되는데 장르가 바뀝니다. 곽정은님이 책 제목 다시 알려달라고. 당신의 노후입니다. 네, 박형서의 소설 당신의 노후입니다. 재밌으신가 본데요. 여기서 근데 위험하다는 말은 그렇죠? 네. 그 아내가 적색 리스트에 오를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과다 수급자가 되는 순간에 적색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고 적색 리스트에 올라가면 외곽 공무원들의 제거 대상들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거 진짜 죽이는 거라면서요. 그 평생 40년 가까이 그 일만 해온 장길도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안 떠오를 수가 당연하죠.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나와서 이제 노령연금 TF팀에 있는 후배 등장인물 국희라는 이름의 진짜 이름인지 암호명인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걸어서 아내가 적색 리스트에 올라 있는지 이거부터 확인해 봅니다. 잘했네요. 원래 이 국희라는 친구도 이거 안내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도 예정이 있었는지 이제 안내를 해주고 적색 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적색 리스트에 올랐다는 거는 즉시 처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예. 장길도는 이제 자기한테 남아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조만간에 과거에 자기의 동료들, 선배들, 오겠구나. 후배들이 이제 아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올 거라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이제 장길도가 삶을 버티기 위한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아내에 대한 사랑, 하나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인데. 네. 이거 다 걸리네요. 이거.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지키려면 아내를 버려야 되는 에이, 설마. 상황인 거고 반대로 아내를 지키려면 애국심을 저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야, 이거 선택의 어떤 아주 비극적이네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됐나요, 장길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국가보다는 아내가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내를 선택을 하고 그 아내를 선택하는 순간 이제 국가랑 맞서서 싸워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 상황이 지금 떠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친구가 해야 될 장길도라는 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자기 동료들, 후배들, 선배들이 자기 아내를 제거하러 오면 그걸 맞서서 싸우면서 아내를 지켜야 되는 게 장길도의 이제 운명이 되는 거죠. 든드르드. 과연 어느 쪽이 이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결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거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 개혁이 지금도 이제 말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야기 결말 부분은 소설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도 연금 개혁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연금이 언제 고갈될 거냐 이런 이슈들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재 계산된 바에 따르면은 한 2041년이 되면은 41년이요. 국민연금이 이제 재정이 돈을 내는 금액보다는 찾아가는 금액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2055년이 되면은 이제 재정이 고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55년 넘어서 이제 연금 받는 나이가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거 딱 전화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연금을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담론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는 그런 개혁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개혁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고통을 수반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재정을 건전하고 또 고령자들의 삶을 지탱해 나가려면 적정한 크기의 연금을 받아야 되면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더 오래 내거나 하는 건데 이거는 내는 입장에서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고갈되거나 연금을 덜 받거나 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도 생각보다는 어려운 거라서 또 어느 쪽이 됐던 인내를 해야 되고 자기 어려운 부분들 참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개혁의 방향성 또 개혁을 추진하는 쪽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요즘 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공론화가 이제 TV를 통해 열리기도 했고요. 연금 개혁 공론화. 근데 무산됐잖아요, 그죠? 무산된 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야 간의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크게 방향을 보면 이제 보험료를 높이거나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쳐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쳐다봐야 된다. 근데 노후에 받는 연금에 줄어드는 거 거의 확실한 상황인 거죠? 그건 아니고 지금 개혁의 방향을 보면 보험료를 높이는 거 지금 이제 소득의 9%를 내는 거에서 13% 정도로 올리자라는 논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내자. 많이 내자. 두 번째는 이제 소득 대체율도 조금 높이는 방향. 현재는 42%고 2028년이 되면 40%까지 떨어지거든요. 요거를 한 43에서 45%까지 올리게 되면 조금은 지금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보험료도 더 내고 소득 대체율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고 그 미세한 퍼센테이지들은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마지막에는 또 걱정으로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서 당신의 노후라는 책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중요한 건 책 내용이 많지 않다. 농담이고요.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복숭아였습니다. 2460님, 2941님, 3015님. 텃밭에서 잡초 뽑으면서 잘 듣고 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덥기 전에
피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8550님도 복숭아로 더위 떨쳐내야겠다고. 네, 맞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농업인입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점검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동사무소 또는 농가련 사무소